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종화라고 하고요. 오늘 장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좋은 감상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종화라고 하고요. 정종화라고 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이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를 보존하고 또 보여드리고 상영하고 전시하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문화부 산하단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국영화사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영화과대학원에서 한국영화사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장마라는 이 유현목 감독님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클래식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면 이제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도 좋은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런 클래식 개념에 딱 맞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7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이고, 또 2014년 정도에 그때까지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를 이제 전문가들이 100편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 100편을 뽑은 적이 있는데 유현목 감독님 작품이 3작품이 들어갔거든요. 3작품이 들어갔는데 한 작품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발탄이고, 또 63년에 김연국의 딸들이라는 또 소설을 원작으로 한 그 작품이 있고요. 유현목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도 잘 들으시나요? 네. 중요한 작품이고, 물론 유현목 감독님 많이 또 이름도 들어보셨겠지만 또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대중강의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부터 어르신부터 또 학생까지 이렇게 여러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고소? 네. 대학생이죠. 대학생이시죠. 네.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얘기를 해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도 듣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장마라는 영화를 사실 여러 번 봤고 선생님들과 같이 저도 뒤에 앉아서 같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영화가 볼 때마다 뭔가 저도 못 봤던 장면들이 또 보이는 것 같고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또 유현목 감독님께서 워낙에 또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고 예술적으로 잘 만드는 분이시기도 하고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 30분 정도 설명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말씀 듣고 아니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요일에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영화 보시고 또 강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현목 감독님이시고요. 유현목 감독님 사진이고 25년생이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 봉산군 출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마을의 전통적인 연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봤던 기억 같은 것들을 회고록 같은 데서 기록을 하시기도 했고, 또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또 집안은 또 그런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오셔가지고 희문중학에 입학을 하시고 46년 해방 후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셨고, 사실은 신상옥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 유현목 감독이 있고 또 김기현 감독이라는 분도 있고, 혹시 또 기억을 해보시면 김수현 감독도 있고 이만희 감독도 있고 50년대 60년대 그 감독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배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 48년도에 대학에서 최초로 영화 동아리도 만들고 그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예술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클럽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영화도 연출하시고 하는 이 이후에 사실은 연극 영화과, 뭐 영화과가 생겨나지만 대학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화 공부를 하신 그런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도 시점에 영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런 영화계로 진출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우의 어떤 엑스트라 조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출부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끊임없이 알아보시다가 홍차기의 일생이라는 그런 작품의 연출부 조감독으로 처음 영화계에 입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데뷔작 교차로에서의 그런 첫 번째 데뷔작에서의 사진입니다. 유현옥 감독님 사진 중에 기록 중에 많이 알려진 사진 중에 하나이지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뭐 정창화 감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감독들의 조감독 생활을 하시다가 55년도 그러니까 되게 조감독 생활을 꽤 오래 했던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춘향전이라는 작품까지 조감독 생활을 하시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오른쪽 앉아 계시는 왼쪽에서 보셨을 때 두 번째가 이규환 감독이고 그 옆에 지금 좀 어둡게 보이긴 하지만 안경 끼신 분이 유현목 감독이시고요. 이 춘향전이라는 작품은 혹시 보신 분 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영화가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영화가 다시 대중문화로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객들이 영화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특히 이제 외국 영화에 비해서 한국 영화는 만듦새라든지 완성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스펙타클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 영화의 관객들이 더 많았다면 한국 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 계기가 된 것이 50년대 중반인데요. 특히 그 작품이 춘향전이라는 작품이고 56년에 자유부인이라는 작품인데 그 춘향전이라는 작품에서 조감독 생활을 마무리를 하시고 56년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유현옥 감독님도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근자 여사님이라고 서양화가 박근자 여사님이 배우자이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유현옥 감독님의 어떤 자료들을 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19 즈음에 한국 사회가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생겨날 때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여러 영화인들과 뭔가 이제 큰 자본을 들여서 큰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여러 영화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오발탄이라는 작품에 이제 촬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60년, 61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 대단한 정치적 격변기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발탄은 힘겹게 완성을 하셨는데 61년에 또 그 5.16 이후에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너무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상영이 정지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에 또 오발탄이라는 영화를 만드시고 또 임꺽정이라는 되게 당시로서는 그 유현목 감독님이 당시로서는 이제 좀 촉망받는 그런 감독이었겠죠. 그래서 임꺽정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블록버스터 같은 큰 예산의 작품도 연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현목 감독님은 초기에는 초창기의 필모그래피 작품들을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또 유럽의 예술 영화라든지 그런 문법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정확한 영화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주로 하셨고요. 사실은 오발탄 같은 영화만 봐도 되게 헐리우드의 그런 필름 노아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헐리우드의 장르 영화라든지 또 유럽의 예술 영화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예술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또 항상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그런 영화 산업에서 만드는 상업적인 영화, 대중 관객들이 극장에서 보는 영화 외에도 실험 영화라든지
그런 실험적인 예술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대학에서 그런 영화 클럽도 만드셨고 또 데뷔를 하신 이후에도 실험 영화 클럽도 만드셨고 또 오발탄이 또 뒤늦게 인정을 받아서 해외 영화제도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65년에 또 이 정권과 정부와 좀 마찰을 빚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만희 감독이라는 분이 7인의 옆으로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오늘 보신 장마도 그렇지만 70년대에 80년대에 한국 영화 했을 때 한국의 반공 영화라고 했을 때 그런 북계군, 북한군을 그렇게 묘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되게 도식적이고 그다음에 관습화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또 예전에 TV에서 배달의 기수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 한국과 북한, 북계의 도식적인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이런 영화를 잘 만드는 의식 있는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좀 검열 같은 것들은 좀 피하면서 영화들을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담고 싶은 영화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만희 감독도 7인의 여포로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뭔가 북한군은 나쁘다. 뭐 이런 도식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방공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유현목 감독님이 지원 사격을 해서 7인의 여포로가 그렇게 방공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옹호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정권에 밉보이게 되어서 이 지금 옆에 보이는 영화가 춘몽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춘몽이라는 영화도 한국 영화사에서 극장에서 상영된 가장 실험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되게 인공적이고 양식적인 무대에 또 신성일 그 다음에 박수정이라는 배우는 신인 여배우였는데 저 영화의 저 여배우의 실험적이고 예술 영화인데 여배우의 노출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을 가지고 음화,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 영상물을 만들었다라고 걸어서 이제 되게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이 춘목이라는 영화를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 영화가 이제 세태기고 불황기고 좀 어떤 정권의 국책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중적인 그런 영화들은 관객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또 문화영화를 만드시고 문화영화사 유프로덕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로버트 태권볼 그런 애니메이션도 만드시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6년에 이제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책도 많이 내시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2006년에 6년 7년 공로를 인정받으시고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유현목 감독님의 사진들 좀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작품이 아까 교차로였고 두 번째 작품이 유전의 예술이라는 작품이었고 또 오른쪽 끝에 지금 안경 끼고 계신 분이죠. 연출을 하고 계시고 최무령 윤정수 배우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 현장 장면이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청춘이라고 세 번째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최무령 그리고 이 유현목 감독, 이경희 배우, 최무령 배우 50년대 중후반에 또 최무령 배우가 가장 또 탑스타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렇게 그 사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58년에 그대와 영원이라는 작품의 촬영 현장 사진이고요. 중간에 지금 안경 끼신 분이 유현목 감독님이고 또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중요한 작품에서의 또 연출을 지도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중간에 있는 분이 최지희 배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지금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27번째 카인의 후예라는 또 작품에서는 이런 어떤 반공영화적인 것, 그 다음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문해영화적인 것, 예술영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좀 취하시면서 당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들을 좀 타협해서 만드는 그런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단히 여러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대종성 영화제가 사실은 예전에 관제영화제였거든요. 관에서 하는 영화제였는데, 거기서 또 반공영화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은 또 그런 어떤 그 국가의 그런 영화를 만드는 시스템 속에서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렇게 작품상을 받게 되면 또 예전에는 한국 영화를 만들고 좋은 한국 영화를 만들면은 그 영화사가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그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영화사에도 그렇게 이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구봉서, 코미디어 구봉서이고, 그 다음에 블랙이, 불꽃, 서무희 원작 소설의 불꽃, 뭐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여전히 상도 또 받으시고, 또 작품적으로도 좋은 작품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보셨던 장마라는 작품이고요. 사실은 지금 반공영화, 아까 도식적인 반공영화의 구도, 반공영화의 이야기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화라는 포스터를 보시면 뭔가 이런 반공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 안에는 여러 복잡한 층의, 여러 복잡한 결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단순히 반공영화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 반공영화라는 용어보다는 후대 학자들이 한국의 분단 상황을 반영해낸 영화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식적인 반공, 북한은 나쁘고 한국은 남한은 선이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뻔한 이분법적인 구도의 영화들이 아니라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 여러 층들을 녹여놨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런 전쟁이라는 잔혹하고 엄혹한 상황이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전쟁,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소련과 중국, 중공이 연결되어 있었던 어떤 그런 강대국들의 또 대리 전쟁의 성격도 있었고, 하지만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마을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두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단순히 이데올로기만의 문제, 그런 어떤 이념의 문제만으로는 얘기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영화에서도 잘 표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단 영화라는 그런 제목을 아까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장마라는 작품이 그 유현목 감독님의 후기 필모그래피의 대표작이자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거의 마지막 작품이죠. 사람의 아들까지 1980년에 영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휴지기가 길어졌죠. 휴지가 길어지고 강단에서 강의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미잘이라는 영화 94년에 나왔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성기 배우가 나왔던 작품이고, 그리고 조고의 등불이라는 기록 영화 96년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마, 사람의 아들이 거의 이제 그런 어떤 실질적인 마지막 유현목 감독님의 마지막 필모그래피 영화 작품 세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화 잘 보셨겠지만 제가 줄거리를 가져온 게 좀 어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 되게 장마철이고 되게
지루한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처음에는 친했던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이제 반목을 겪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장마라는 이 분위기와 함께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이제 낮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편집으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 외할머니가 뭔가 신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예지력 같은 것들이 있고 감 같은 것이 있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의 남편이 죽을 때도 그랬고 또 악몽을 꿔가지고 아마도 자기 아들이 죽나 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지금 동만이라는 아이의 시점에서 외삼촌인 거죠. 그래서 이 강서구 배우가 나왔던 그 아들의 전사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동만이가 뭔가 이 길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깡통 같은 것들을 찾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게 플래시백,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일사후퇴겠죠. 서울에서 이제 다 내려옵니다. 이제 전라도의 한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고 피난을 오게 되고 그래서 공산군이 이제 다시 북한군이 마을에 들어오자 그런 이 좀 마을에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그 친할머니의 아들 순철이 완장을 차고 이제 휘젓고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 외삼촌 길주는 이제 대나무 밭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순철은 다시 빨치산에 대한 산으로 들어가고 길주는 국군에 입대하고 다시 영화적 현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사통지서가 날아왔고 이제 이 외가 쪽 식구들, 특히 외가 쪽 식구들은 이제 길주 그 외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요것들이 우리가 이야기의 구조라고 할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면 지금 발단 부분이 첫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백으로 설명되는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기의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위기의 부분이 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동만의 친가와 외가의 두 할머니 사이에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이죠. 그게 황정순 배우가 이제 이거 소설에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 천둥치고 하니까 천둥치고 막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빨갱이들 다 쓸어내버려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완전히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이 이 집안은 빨갱이 집 뻘갱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심적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고유로 이제 한 1시간 분량으로 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공비들이 읍내를 습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되게 이제 잔혹한 상황들이 사실은 반공 영화, 제가 또 분단 영화라고 용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공과 분단의 과정이 그런 전투 장면 같은 것들이나 그런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도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어떤 참혹한 현실 같은 것들을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전투 장면들은 나오지 않는 영화죠. 그래서 그런 지금 순철 친삼촌이 이제 빨치산 공비가 됐고 마을을 이제 경찰에서 습격을 했지만 그런 장면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탕이 됐고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친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박정자 배우가 나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이제 한 1시간 좀 지나가지고 그 박정자 배우가 나온 순간이 있었고 그 박정자 배우가 이제 그 고모였는데 그 박정자 배우가 나오면서 이제 순철이 그 빨치산이 되어서 잠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연락책 비슷하게 맡아서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박정자 배우가 약간
이 영화의 후반부에 뭔가 샤머니즘, 무속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전개되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박정현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고모가.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가장 용한 점쟁이 집에 가서 무당에 가서 승철이 돌아오는 날을 받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잘 보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장면, 되게 한국 영화사의 명장면인 그런 마지막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작품은 윤은길 장마 원작이고요. 국어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소설이고, 그 다음에 조금 소설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각본 윤삼육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쓰였고, 한국 영화계, 당대 한국 영화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또 가장 촬영을 잘하시는 당대 유영길이라는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윤목 감독님 작품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황정순, 이대근, 김신재, 김석훈, 50년대에 또 멜로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김석훈 배우, 아버지 역할이었죠. 그 동만이 지금 아역이고, 길준 역의 강서구, 주혜경이라는 또 여배우 있었고, 고모 역의 박정자, 그다음 어머니 역의 손희영 역 같은 역이었고, 혹시 오늘 영화 보시면서 그래도 가장 다들 연기를 잘했지만 그래도 가장 연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배우를 꼽아보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황정순 배우. 네. 또 다른, 네. 대체로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네. 이대근. 네. 이대근 배우. 네. 그 황정순 배우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가장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였고, 오늘도 이 지금 빨갱이 집안 할 때 그 지금 장면인데, 황정순 배우의 연기는 탁월하다, 훌륭하다라고 어떤 미사역을 쓰더라도 가장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대근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년대의 에로티시즘, 에로 영화의 배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신재 배우는 일제시기 영화에부터 나왔던 수업료라든지 지옥문천사라든지 일제시기에 만들어졌던 영화 때부터 오랜 경력의 배우였죠. 다음 페이지요. 유현목 감독님의 아까 대해서 서두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유현목 감독님이 당시 한국 영화계, 그 다음에 한국 영화사,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의 그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내용들을 좀 보면요, 정신적인 후원자라는 것이 아까 동료 감독들을 옹호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한국적인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가치,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 내는 그런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의 사회현실을 그대로 영화에 투영시키려고 하는 리얼리즘 그런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정교한 영상을 만든 감독이었고, 또 영화 작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업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소설의 작가처럼 그런 예술적인 또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훌륭한 감독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장마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3년에 서도를 원작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79년에 제작이 됐고, 79년, 80년이 한국 영화사의 어떤 세택이 불황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영화가 개봉을 해도 사실은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대종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묵혀져 있다가 개봉은 이렇게 좀 늦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됐습니다. 81년 개봉했고요. 그 다음에 유현목 감독님 아까 블랙이 불꽃 같은 작품들 보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소설 원작이 있는 믿을만한 그런 뭔가 예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드셨고, 그런 영화들이 이제 문예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꾸준히 60년대 김수영 감독님 같은 경우 한 해 8편, 그러니까 지금의 TV 시리즈처럼 영화를 만드셨지만
유현목 감독님은 꽤 과작이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록 영화를 포함해서 한 45번, 45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유거대 감독님이 100편 넘고 그다음 다른 감독님도 100편 넘는 감독님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작 감독이었다고 할 수 있고 핵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분단이 가져온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그런 사돈지간, 한지붕에 사는 두 가족의 갈등, 그 다음에 어떤 샤머니즘적인 치유, 그 다음에 화해를 그린 유현목 감독님의 후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토제닉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화 매체만의 어떤 미학적인 이미지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몽타주 미학, 어떤 편집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 훌륭한 장면들이 많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종상 우수작품상 어떤 그런 이 당시의 국책 시스템 속에서도 통용되는 작품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반공 영화이기도 하고 문예 영화이기도 해서 당시의 정책적인 그런 어떤 좋은 우수한 영화들을 만들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만든 영화사는 외화를 수입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은 안 됐죠. 그렇지만 이런 정책적 기획의 산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의미의 반대편에는 반공이라는 반공, 그다음 증오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그런 증오 같은 것들의 도식을 넘어서서 문예 영화라는 그런 어떤 틀, 임계점을 확장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영화에서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로 두 집안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겪게 되는 갈등 같은 것들을 그런 영화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여러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특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외할머니가 영화의 초입부터 이렇게 콩을 까잖아요. 콩을 계속해서 까잖아요. 콩을 까는데 그 콩의 줄기랑 그런 이 외피는 푸른색이고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까진 콩을 계속해서 썰으신 것들은 이제 빨간색 콩이었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좌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상징을 하면서, 또 이 영화 꽤 흘러갔을 때 이분이 되게 정교한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면 속에서의 여러 요소들을 되게 정교하게 배치하는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그 되게 탁월한 미장센을 보여주셨던 게 이제 그 영화의 화면에서 가장 안쪽에 이제 외할머니 황정순 배우가 또 콩을 까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만이한테 동만이 너 외삼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만의 이모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장면인데, 그 이모가 누워있는 그 이불 색깔도 빨간색과 그 초록색, 지금 파란색을 상징한 초록색, 그렇습니다. 그 컬러의 요소가 이 콩을 까는 것까지 화면 안에서 다 통일되어 있었던 것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은 유튜브에 있어요. 네, 한국 영상자료를 운영하는 한국 고전영화 채널이라는데 한 200편 정도 고전영화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다른 작품들보다는 유현목 감독님의 본인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이 영화는 사실 카메라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가 정지된 상태에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그 화면, 여기가 지금 영화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면의 가장 안쪽부터 가장 앞쪽까지 여러 겹을, 레이어들을 다 활용을 해서 인물들을 배치하고 의미들을 만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 황정선 배우가 할머니가 정경에 있으면 후경에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반응하는 인물들의 연기 같은 것들이 뒤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겹겹이 인물들을 배치해서 이
우리 집이 빨갱이 집안이라고 하면서 이 반복을 하게 된 그 장면에서도 이렇게 전경과 중경과 후경의 인물들을 배치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한국의 구조를 잘 해석해서 화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등장인물들이 깊이로도 배치가 되고 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옆으로도 잘 배치가 돼서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온 영화이잖아요. 근데 잘 배치를 해서 이야기들을 잘 끌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물들을 측면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고립감을, 할머니의 어떤 외할머니 상황 같은 것들을, 분위기 같은 것들을 설명한다든지, 또 프레임 좌우의 기둥이나 이런 지금 한옥 기둥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또 걸어서 찍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화면 속 미장센을 통해서 이 영화의 분위기랑 이야기의 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속의 프레임들을 계속 활용해서 정경, 중경, 후경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이야기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몽따주라는 거는 이렇게 짧은 쇼트들이 팍 부딪히면서 빨리빨리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영화 초반에도 그 외할머니가 악몽을 꿀 때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죠. 막 이빨이 빠지고 막 붉은색의 어떤 조명에 그런 표현주의적인 조명에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요 마을에 북한군, 괴뢰군이 들어올 때의 장면도 갑자기 빨간색의 커트가 팍 등장을 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충격적인 음악과 함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마을에 이게 인민군의 깃발이었고, 이게 마을에 이런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내려왔구나 라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몽따주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초반에 그렇게 그 악몽을 꾸고, 황정수 배우의 여긴 외할머니가 악몽을 꾸고 그 다음에 하는 장면들 다음에 이제 이 집에서 뭔가 초롱불의 그 촛불이 바람에서 딱 꺼지면서 그런 어떤 불길한 기운이 딱 나오도록 연출이 될 때는 뭔가 어떤 사람의 혼이 지금 이 집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대근 배우가 순천이 사실은 구렁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제 무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데, 그 전 장면에서도 황정수 배우가 있는 그 방에서는 초록불이 먼저 꺼졌었죠. 꺼지고 그 혼이 먼저 찾아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영화가 되게 연출하기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장마철이라는 설정을 했겠지만 비를 뿌려야 했겠죠. 비를 뿌리는 장면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배우들도 연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아까 살짝 보니까 아역 배우 중에 하나는 막 너무 추워가지고 몸을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연출만 기다리는 그런 장면도 살짝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 구렁이, 뱀이 찾아오는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연출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연출이 되어 있죠. 이제 이 영화에서 설정은 순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안 돌아왔겠죠. 이 집안으로 안 들어왔을 테고, 그래서 구렁이가 되어서 집을 한번 찾아왔다가 외할머니가 잘 막고 잘 설득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김신재 배우가 연기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로 나옵니다. 돌아가신 걸로 나오지만 윤옥 감독님은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심어놓고 싶으셨던 것 같고, 이야기를 되게 불행하고 불우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을 남겨놓고 영화를 끝내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만이가 그래서 그런 사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화해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은비녀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 동만이가 이제 슬쩍 갖다 놓고 하면서 사실은 요즘 나오는 영화들도, 상업적인 영화들 보면은 이야기가 다 설명되지 않고 되게 엉성하게 그렇게
스토리가 짜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사실은 되게 정교한 화면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정교하게 구축이 되어서 모든 이야기들, 모든 설정들이 다 설명되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만이도 그런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이제 용서를 받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더 이상 완전히 비극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끝내는 것은 사실은 유현목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 김약국의 딸들에서도 소설과는 달리 그 둘째 딸 엄영란이 통영에 남는다든지 막차로운 손님들에서도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연인들이 다시 결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해와 용서를 그렇게 설정하는 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유현목 감독님의 영화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렇게 동만에게 기나긴 장마 같았던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한 마을에 한 집안에 내려와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샤머니즘적인 순간으로 치유가 되었고 화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동만에게 그럼 나가 놀아라 라고 이제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 사실은 영화 초반에도 좀 보셨고 이 군데군데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린 동만이가 그런 어리지만 또 그런 성적인 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한 그런 자각하고 한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초반 장면도 사실은 소나기 같은 그런 걸로 좀 영화 소나기에서 나온 장면 비슷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현목 감독님이 또 어떤 영화적인 또 중요한 결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사회와 만나고 종교와 만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영화에서 잘 살아있고 유현목 감독님 마지막 작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미잘의 동심의 세계랑도 이 영화에서의 아이들의 요소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다음 페이지 이제 끝났고요. 사진이고요. 외할머니의 집안이 이 친할머니 집으로 왔다가 전사통지서를 받고 그런 이제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순철이 그렇게 좌우익의 이데올로기를 이해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휘말려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사진들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현목 감독님이 이 장마라는 영화를 연출할 때 그 현지 마을에서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끝나고 지금 또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